선거에서 네거티브는 얼마나 중요할까요? 아카데미 영화제 최다 부문의 후보로 오른 영화 맹크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윤입니다. 영화 맹크가 아카데미상에 무려 10개 부분에 후보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데이비드 핀처 감독의 굉장히 유명한 넷플릭스 영화인데요. 이 맹크 이야기를 하면은 유난히 인터넷의 커뮤니티에서 이게 좀 진입장벽이 있다, 이 영화를 보려면은 뭘 좀 알고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이 맹크라는 영화 자체가 시민 케인이라는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시민 케인도 봐야 되나?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맹크라는 영화가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것인지 조금 미국의 정치 사회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민 케인 하면 이제 영화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정말 최고의 영화다라고 꼽는 그런 영화죠. 저는 이제 영화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 영화가 영화사에서 갖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다 설명을 할 수는 없는데요. 그래도 시민 케인이란 영화의 의미를 알려면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지 좀 수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로 바로 윌리엄 랜돌프 헐스트라는 인물입니다. 이 시민 케인 영화가 사실은 이 헐스트라는 인물을 모델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렇다면 이 윌리엄 랜돌프 헐스트는 어떤 인물인가, 이 이야기부터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19세기 말 그리고 20세기 초에 미국의 언론 재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헐스트는 원래 집이 부자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부유한 가정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났고요. 또 아버지가 이 샌프란시스코 이그제미너라는 신문사를 이 헐스트에게 물려줍니다. 사실 이 회사가 경영난에 허덕이면서 별로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사업 수완이 워낙에 좋았던 탓인지 헐스트가 물려받고 상당히 성공적으로 다시 재기시키죠. 그리고 뉴욕으로 건너가서 또 신문사 하나를 인수를 하는데요. 그 이름이 뉴욕 저널입니다. 이 헐스트의 뉴욕 저널의 주 타겟층은 이제 노동자들 그리고 이민자들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아이리시나 독일에서 건너온 이민자들이 타겟이었고요. 아무래도 이런 이민자나 노동자들 대상으로 해서 신문을 발행하고 부수를 높이려면은 그림을 좀 많이 그린다든지 아니면은 헤드라인을 조금 자극적이거나 쉬운 걸로 뽑는다든지 그리고 연애 상담 이런 코너들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그런 약간 라이트한 내용으로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헐스트가 한때는 노조에 굉장히 친화적인 인물이라고 여겨졌다고 해요. 그래서 1903년에는 LA 노조가 헐스트에게 LA로 와서 우리 노조를 옹호하는 신문을 하나 좀 발행해달라고 부탁을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또 흔히 헐스트를 이 옐로우 저널리즘, 그러니까 황색 언론이란 말을 만들어낸 그런 인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헐스트가 뉴욕에서 뉴욕 저널을 발행하고 있을 때 그야말로 라이벌, 경쟁 관계였었던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뉴욕 월드라는 신문을 발행하고 있었던 조셉 퓰리처입니다. 조셉 퓰리처는 헝가리에서 이민을 온 인물이죠. 그리고 남북전쟁 때는 북부군에 같이 합류해서 싸우기도 했다고 하고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미주리의 세인트루이스로 건너가서 거기서 신문 발행하는 사업을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뉴욕으로 건너와서 뉴욕 월드라는 신문을 발행을 했는데 이 퓰리처가 상당히 개혁적인 그리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신문을 바꿨다고 해요. 퓰리처의 신문에는 만화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스포츠 커버리지 이런 것도 있고요. 또 그리고 여성의 패션 이런 것도 기사로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다양한 내용을 제공을 해서 구독자층을 넓혀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옐로우 저널리즘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 당시에 뉴욕 월드, 즉 퓰리처가 발행하던 신문에 호건스 엘리라는 연재 만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 만화에 등장하는 캐릭터 중에 하나가 더 옐로우 키드라는 캐릭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 노란색 그 잠옷 같은 것을 이렇게 입고 있고 또 그때는 이제 칼라로 된 그런 신문을 발행을 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옐로우 키드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알려지게 됐죠. 근데 그 만화가 인기가 무지무지하게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뉴욕 저널을 경영하고 있던 헐스트가 이 만화를 그리는 리차드 아우컬트라는 인물, 그러니까 만화가죠. 이 사람을 자신의 회사로 영입해버립니다. 이렇게 되니까 퓰리처가 만화를 그린 것은 아우컬트일지 모르지만 이 옐로우 키드는 우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라면서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이 만화를 계속 그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뉴욕 월드, 뉴욕 저널에서 똑같이 이 옐로우 키드 만화가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페니 신문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신문의 가격을 낮추는 이른바 가격 경쟁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발행 부수를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뭐 헤드라인도 굉장히 자극적으로 뽑을 수가 없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스페인 미국 전쟁을 부추기는 기사들을 굉장히 많이 쏟아내죠. 그래서 언론이 여론을 한쪽 방향으로 몰고 갔다 해서 아주 많은 비판을 받는 일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둘의 라이벌 경쟁이 그 원색적이고 아주 자극적인 보도 경쟁을 낳았다라고 해서 이게 옐로우 저널리즘이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게 됐죠. 이 헐스트가 정치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뉴욕의 하원 의원으로도 출마를 해서 2번이나 했었고요. 이후에 대통령이 되려고 출사표를 내기도 했었고, 그리고 뉴욕시의 시장이 되려고도 했었는데 2번 다 실패를 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전에는 노동 혹은 노동조합 친화적이었던 태도였는데, 그리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에 반대를 하고 또 큰 정부에 대해서도 반대를 하면서 태도가 많이 변하게 됐죠. 그래서 나중에는 뭐 자신만의 어떤 헐스트 캐슬이라고 아주 큰 저택을 지어놓고 거기서 뭐 아주 유명한 예술 작품을 모집을 하고, 또 자신의 정부인 메리온 데이비스하고 뭐 불륜의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처음과는 조금 다른 이미지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빗댄 영화인 시민 케인을 상영하지 못하게 하려고 굉장히 많은, 정말 별별 수를 다 썼다라고 악명이 높은데요. 그래서 사실 헐스트에 관한 여러 가지 악명 높은 일화들은 물론 이제 사실인 것들도 있지만 조금 과장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많은 역사가들이 보는 시각입니다. 사실 시민 케인이란 영화에서 이 헐스트가 중요하다면 이 맨크라는 영화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과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업튼 싱클레어라는 인물이에요. 이 업튼 싱클레어는 작가죠. 1906년에 시카고 식욕 공장에 정말 비위생적이고 비인간적인 노동 환경을 고발한 소설 정글을 내면서 아주 일약 스타덤에 오른 작가인데요.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에요. 여기서 이게 너무 컨베이어 벨트를 빨리 돌리다 보니까 칼질을 하다가 막 손가락을 자르는 경우도 허다하고, 또 결핵에 걸린 사람이 거기서 일을 하다가 뭐 피를 쏟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정말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주 비위생적인, 뭐 극악무도하게 비위생적인 그런 환경에서 이 식육 공장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걸 고발을 했고요. 사실 그 덕분에 식품 위생에 관한 법률들이 여러 가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는 인물이었는데, 싱클레어는 사회주의자였어요. 그리고 1934년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 나오게 되는데요. 사실 그 전에도 이미 2차례나 싱클레어는 주지사 선거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는 사회주의 당으로 나갔죠. 그래서 소셜리스트 당으로 나가서 한 4% 정도의 득표를 하게 되는데, 1934년 선거에는 민주당 후보로 나오게 됩니다. 사실 싱클레어는 상당히 왼쪽, 그 중에서도 굉장히 급진적으로 좌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인물인데요. 여기에는 조금 시대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대공황이 일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었고, 그리고 캘리포니아도 예외가 아니었죠. 그리고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으로 인해서 싱클레어가 보기에는 뭐 민주당이지만 그래도 사회복지 정책이라든지 뭔가 노동자 편에 드는 정책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만약에 당선이 되고 싶으면 이번에는 민주당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민주당 경선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상외로 상당히 높은 득표를 해요. 50%가 넘는 득표를 하면서 당당히 민주당의 후보로 결정이 되고요. 사실 이걸 보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하죠. 그리고 싱클레어가 등장을 하면서 굉장히 반향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고 또 놀랐던 사람이 있었죠. 바로 공화당의 주지사 후보로 나오게 되는 당시 현역 주지사 대행을 맡고 있었던 프랭크 메리엄이었습니다. 당연히 많은 기업들이라든지 또 싱클레어가 너무 왼쪽에 치우쳐 있어서 불안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프랭크 메리엄이 당선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힘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선거 자금을 모집하는 것도 그렇고요. 또 당연히 헐스트도 자신의 언론을 이용해서 이 메리엄을 도와주게 되죠. 헐스트의 샌프란시스코 이그제미너라든지 로스앤젤레스 이그제미너에서는 싱클레어에 대한 보도는 거의 하지 않고 사실은 일방적으로 메리엄을 밀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고요. 그렇지만 사실 싱클레어를 가장 많이 공격하고 저격을 했었던 신문사는 당시에 해리스 챈들러가 소유하고 있었던 LA 타임즈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싱클레어의 공약들이 이렇게 살펴보면은 굉장히 현실적이지는 않았어요. 뭐 예를 들면은 문을 닫거나 비어있는 농장, 공장 이런 곳에 가서 실업자들을 데려다 놓고 일을 시킨다든지 아니면은 물품 교환을 하게 만든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많았고, 심지어는 비어있는 영화 스튜디오, 세트장 이런 데다가 지금 실직해 있는 영화인들을 데려다 놓고 거기서 영화를 만들라고 시키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영화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특히 영화 산업체를 가지고 있는 뭐 MGM의 대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죠. 그래서 싱클레어가 당선이 된다면 우리는 이 지금 나의 스튜디오니 뭐니 이거 다 싸들고 비즈니스를 완전히 다른 데로 옮긴다, 플로리다로 옮기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역사적인 네거티브 선거전이 펼쳐지게 됩니다. 영화사잖아요. 영상을 통해서 이 싱클레어에 대한 네거티브 선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뉴스 릴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은 영화관에 가서 본격적으로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이렇게 뉴스 같은 거를 틀어주는 거예요.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기억들을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우리도 예전에 뭐 대한뉴스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뉴스 릴이라는 이 프로그램에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냐? 한 앵커가 뭐 길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뭐 주택가 이런 데에 가서 사람들을 무작위로 인터뷰를 합니다. 이번 주지사 선거에서 누구를 뽑으실 거예요? 왜 그 사람을 뽑으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데요. 여기서 이 사람이 나는 그냥 아무나 골라서 간 거다, 무작위로 그냥 만난 사람 물어본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싱클레어를 뽑겠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은 대체로 좀 남루한 모습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유색인종에 그리고 뭐 외국인 액센트를 조금 쓴다든지 이러는 거예요. 반면에 이 메리엄을 찍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뭔가 좀 깔끔한 옷을 입고 있고 그리고 좀 돈도 좀 있어 보이고 또 깨끗해 보이고 이런 사람들이고, 그리고 싱클레어를 왜 꼽겠느냐라고 물어보면은 뭐 이렇게 구체적인 답변을 못하고 굉장히 뭐 변화를 가져올 것 같아요. 뭐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메리엄을 뽑겠다고 한 사람들은 대답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명료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싱클레어는 내가 믿을 수가 없어요. 뭐 사회주의자이고 그리고 나는 지금 미국의 가치, 민주주의, 제도를 믿는 사람인데 사회주의자가 이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싱클레어를 뽑겠습니까?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대답을 해줍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대답을 해주는 효과도 있지만 싱클레어가 사회주의자다라고 도장을 찍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이죠. 이 영상의 효과가 정말로 얼마나 컸는지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큰 반향을 일으켰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선거 결과를 보면은 싱클레어가 패배를 하죠. 그리고 메리엄이 당선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지금 맨크라는 영화가 배경으로 하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정치 사회 이야기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혹 이것을 뭐 최초의 뭐 네거티브 선거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사실 선거가 있으면서 네거티브전은 언제나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유명한 뭐 우리가 미국 선거에서 최초의 네거티브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1800년도에 있었던 존 아담스 그리고 토마스 제퍼슨의 대결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토마스 제퍼슨은 사실 존 아담스를 공격하는 그야말로 전문 저격수까지 있었거든요. 네, 캘린더라고 하는 이 인물이 아담스를 두고 남자답지도 못하고 용맹스럽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여자답게 뭐 부드럽거나 현명하지도 못한 이 자웅동체 아메바 같은 놈 하고 비난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존 아담스 측에서는 토마스 제퍼슨을 두고 무신론자의 무정부주의자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흑인 노예인 셀리 해밍스와 그렇고 그런 관계다 라는 스캔들을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어쨌든 1934년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는 여러 가지로 미국 역사에 남는 선거였어요. 사실 그 당시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인 업턴 싱클레어를 지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했다고 해요. 지지를 하기에는 너무 극좌고 또 안 하기에는 그것도 걸리고 근데 결국 지지 표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영화 맨크는 이런 미국의 정치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조금 알고 보시면 훨씬 쉽게 이 맨크라는 영화에 접근하고 또 감상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